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까비 알론소. 자, 쓰나미 데이를 만나면서 4연승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진짜 적중하기가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쓰나미 데이. 이런 날 만나고 부러지는 거는 전 화 안 납니다. 이건 진짜 팩트예요. 이런 날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러면서 화낼 이유가 없어요. 사실 뭐 돈 부러진 건 똑같이 열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뭐 약오르고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하필이면 이런 날을 만났구나. 좀만 더 연승 길게 하게 해주지, 이런 아쉬움이 좀 남죠. 자, 주간은 아시겠지만 최근 2일 연속 한 조합씩만 딱 갔거든요. 딱 한 조합씩만 접근을 해가지고 당연히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몇 배는 더 높죠. 그러면서 주간 상당히 최근에 아주 잘했다라고 확신하고, 그러고 NBA도 이틀 연속 주력 적중하면서 상당히 좀 기세를 끌어올리나 싶었으나 오늘 쓰나미 데이를 만나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내일 복수 들어가야죠. 내일 경기 매치업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좋은 성적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준비했죠. 이렇게 퀄리티 있게. 이런 데이터 정리까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샬럿하고 미러키 경기인데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있었습니다. 각각 홈에서 경기한 팀들이 승리를 냈었고 1승 1패였다는 거죠. 올 시즌 두 번 모두 맞대결 두 번 모두 샬럿이 미러키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게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샬럿이 미치치가 GTD고 코디 마틴, 라멜로 볼, 조시오 코기가 결장 확정, 미러키는 포르티스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릴라드랑 쿤보만 이 GTD거든요. 포르티스까지 3명. 근데 릴라드랑 쿤보가 캐스처너블 상태예요. 그 미들턴하고 브룩 로페즈는 프로 바블 상태거든요. 사실 이거는 일정상으로는 미러키 승사이드를 굉장히 좋게 봐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미러키가 지금 4연패를 했고 직전 오클라호마 전에는 사실 우리가 백투백이 옆에 껴있고 지금 오클라호마 기세 이 흐름상 얘네 원정 갖고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다 해서 릴라드, 쿤보, 미들턴, 포르티스, 브룩 로페즈 싹 다 결장시켰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런 경기가 만약에 아니었다면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다면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연패를 찍었고 이 샬럿전까지 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러키 승은 아주 훌륭하게 좋게 볼만한데 마인을 보느냐, 결국엔 배당이 안 나오니까 일반 승은 마인을 보느냐 못 보냐인데, 마인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게 직전 가장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 이 박스 스코어를 그래프화한 거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러키가 3점도 매우 잘 터진 날이었고 야투율도 굉장히 좋은 날이었고 뭐 다 좋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리바운드는 이날에 미러키가 세계 우위를 점한 것 좀 의외입니다. 샬럿이 리바운드는 미러키보다 월등히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스틸 개수라든지 그리고 턴오버 개수 더 많았던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더 좀 부가적인 요소, 수비적인 면에서 좀 더 좀 돋보였던 팀은 저는 샬럿이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페인트존 득점도 샬럿이 좀 더 많았죠. 속공 득점 더 살린 것도 샬럿 쪽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마엔을 보려면은 릴라드랑 쿤보가 퀘스천어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상식적으로는 멤피스래. 쿤보랑 릴라드가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는 버리는 경기였고 그 전전 경기 이 멤피스전에 37분씩 뛰었었잖아요. 뭐 중간에 부상당해가지고 라커룸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이탈도 없었는데 직전 경기 거의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결장을 했었다. 그러고 오늘 GT 떠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추천하는 걸 보는 게 맞는데 상대가 샬럿이고 부상자가 꽤나 많은 샬럿이라서 이게 지금 닥리버스 성향상 릴라드, 쿤보 둘 중에 하나는 휴식을 또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에는 사실 지금 당장에 막 결장자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상 가기가 좀 머뭇거려지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미러키가 다음날에 백투백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죠. 솔직히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심플해요. 쿤보랑 릴라도 둘 다 나오면 마엔 보는 게 무조건 맞다. 근데 혹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장을 하면은 마엔은 좀 머뭇거려진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샬럿의 행보 여기 적혀있죠. 샬럿이 지금 5연패 과정에서 역배받은 게 3번, 2번 정배받은 건 브루클린전하고 워싱턴전이었습니다. 근데 브루클린한테도 지고 워싱턴한테 졌죠. 이때는 졌지만 샬럿이 정배를 받은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최근 5연패 과정에서 역배를 받았던 경기는 다 프렌을 성공을 했어요. 레이커스, 클리퍼스, 덴바 상대로. 다 굵직한 팀들 상대로도 프렌은 다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샬럿이 지금 제가 경기를 봤잖아요. 최근에 뭐 덴버전도 보고 클리퍼스전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샬럿이 이런 따라지 팀들, 워싱턴 같은 이런 팀들 만나면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덴버나 클리퍼스 같이 충분히 뭐 우승권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단 말이죠. 수비 에너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레벨 미친 듯이 그러면서 관중들도 환호가 굉장히 열기가 넘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샬럿 미러키 마엔을 라인업 상황만 보고 깔끔하게 들어가기에는 저는 사실 좀 그렇게까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메인으로 오바를 볼게요. 오바. 기준점이 210대거든요. 210대 후반인데 샬럿 때문에 210대를 받은 거죠. 근데 미러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바를 가장 잘 내는 팀 중에 베스트 5 뽑으라면 미러키가 그 안에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고 미러키가 최근 9경기 연속으로 210대 이하의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9경기 연속으로 다 220은 최소 넘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미러키도 4연패를 빠졌는데 이 4연패 구간에서 4번 모두 125실점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125실점. 그러니까 이게 뭐 샬럿이 이 라인업 상대로 미러키 상대로 뭐 125득점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석인 거고 그만큼 미러키가 최근에 뭐 수비가 안 되는 모습, 실점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샬럿이 막 터무니없는 득점이 있죠. 막 80득점, 90득점 이런 것보다는 얘네도 그래도 평소 경기보다는 좀 득점력을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미러키 일반승 보겠습니다. 일반승. 확률적으로 미러키 일반승이 오바보다 월등히 높죠. 들어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데 배당 메리트 때문에 서브로 미러키 일반승으로 뺀 겁니다. 배당 메리트 때문에 애틀란타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12월 20일 날에 133대 126 여기 보여주다시피 133대 126으로 250 몇 점, 259점 완전 해오바가 났었는데 연장전을 갔었습니다. 1차 연장 가서 그래서 250이 넘긴 거란 말이에요. 연장 빼고는 240점이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직전 디트전에 승리하면서 8연패를 끊어냈고 그러고 샌안토니오는 최근 10전 3승 7패로 굉장히 나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애틀란타는 주전 센터 카펠라랑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여전히 결장을 확정합니다. 샌안토니오는 크리스 폴, 디에런 팍스, 맥러플린 3명이 GTD 상태거든요. 이게 근데 샌안토니오의 팍스 출전 여부는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팍스 같은 좀 이런 초 S급 거의 올스타 가드가 이렇게 영입이 됐으면은 지금 애틀란타가 사실 부상 병동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팍스 없어도 굳이 우리 이 경기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홈 경기에서 데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처음으로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거라서 좀 역사의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 홈 경기에서 이를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 폴은 손가락 부상인데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손가락 쪽이면은 부상이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애틀란타는 지금 3경기 연속 130 실점 이상을 때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실점 이상을.
이 최근 3경기에서 주전 센터 카펠라가 모두 결장했었던 경기였거든요. 즉 지금 애틀란타가 최근에 뭐 실점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다 지금 인사이드에서 뭐 덩크 스팟에서 전혀 수비가 뭐 용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주전 센터 카펠라가 없음으로써 나오는 효과 같은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애틀란타는 최악의 수비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 3경기에서 페인트 실점이 무려 꼴찌에서 2등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라는 거죠. 거의 1등급으로. 지금 애틀란타가 최근 3경기에서 13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대팀이 3점은 막 평범하고 좀 덜 들어가고 이랬을지언정 2점 슛을 꼬라박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애틀란타의 인사이드 수비는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카펠라 하나만 결장하면은 5콩으로 어떻게든 커버가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름 뭐였죠? 젤런 존슨이 애틀란타의 팀 내 리바운드 1등 선수인 젤런 존슨이 시즌 아웃을 당했으니까 주전 핵심 빅맨 2명이 지금 라인업에서 아예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인사이드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너무 길게 써놔가지고 다만 좀 요약본을 좀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틀란타가 그러고 이 8연패를 찍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애틀란타 경기는 각적 피했었고 직전에 디트전에도 제가 분석을 아예 진행을 안 하고 그냥 통패스를 했던 경기였던 거 아실 겁니다. 왜 패스를 했냐면은 제가 애틀란타가 분명히 또 얘네가 탱킹님도 아니고 연패가 길지 않고 조만간 끊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8연패를 찍었던 과정을 한번 보면은 3점을 터지는 경기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마침내 직전 디트전에 그때 3점이 터지면서 연패를 끊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지금 이 라인업, 카펠라랑 제일런 존슨이 없는 라인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점 터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애틀란타는 인사이드 수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3점 터지는 거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 몇 점 났던 이 샌안토니오 전에 이 정도면은 애틀란타 3점이 터진 거죠. 이 정도로 터졌는데도 결국엔 연장 접전 끝에 졌다라는 점. 그러고 이 경기에서 또 연장 접전 갔으니까 솔직히 승패는 오리무중인 경기였죠. 연장 접전에 갔던 경기였지만 이날에는 애틀란타의 이번 경기에서 결정 확정하는 클린트 카펠라라든지 젤런 존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샌안토니오 원정 가고 졌어요. 어찌됐건 이번에는 뭐 애틀란타 홈이라 하지만 핵심 선수들이 있고 없고는 홈원정 차이보다는 월등히 심하겠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간신히 샌안토니오가 연장을 가게 된 원흉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레리 낸스 주니어였습니다. 레리 낸스 주니어가 이날 인생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사위 100든 날. 아시다시피 얘가 3점이 좋은 선수도 아닌데 3점 6개 쌓았고 5개 넣고 레리 낸스 주니어가 오신 평균 득점이 8.5점인데 이날이 21득점 기록했단 말이죠. 시즌 하이. 이런 뽀록도 있었고 애틀란타의 투빅인 애틀란타 얘네만의 투빅인 클린트 카펠라, 젤런 존슨 다 있었는데도 샌안토니오랑 연장간 끝에 졌다? 샌안승 마인메인으로 어느 반 패스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와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가져온 거죠. 11월 19일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마이애미 홈에서 여기 써져 있다시피 106대 89 마이애미가 일방적인 대승을 했었던 날이었단 말이죠. 필라가 오늘 댈러스 상대로 생클러치 접전 끝에 똥줄승을 따냈죠. 그러나 엠비드가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엠비드가 100% 결장입니다. 백투백에서 무조건 결장입니다. 엠비드는. 마이애미는 오늘 시카고가 3점을 굉장히 잘 터지긴 했습니다. 잘 터지긴 했지만 이거를 시종일가 막 10점 차 이렇게 리드를 잡던 게임을 결국에는 4쿼터에 고꾸라지면서 역전을 내줬어.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보면서 느낀 건데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굉장히 공격 자체가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불량한 팀인 게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오늘 마이애미도 야투가 고꾸라진 날은 아니었거든요. 3점도 평소보다 평균 이상으로 잘 넣었고 팀 야투도 평소보다 잘 들어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오늘 시카고전에 120점을 넘긴 거예요. 근데 이 4쿼터에 결국에는 시카고가 오늘 3점이 잘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카고를 이기려면 마이애미도 같이 야투가 좀 잘 들어가면서 공격력이 발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4쿼터에 고꾸라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야 히로는 진짜 1옵션 깜냥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애미는 지금 명확한 1옵션 해결사가 없어요. 히로가 뭐 1옵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히로도 깜냥 아니죠. 아데바요는 당연히 1옵션 해줄 만한 득점력을 과시하는 선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는 이 공격력이 무조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지금 주전 센터로 기용하고 있는 애 있죠. 이름은 좀 특이한 이름인데 생각이 안 돼. 걔가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잘 잡아주는 애란 말이죠. 필라델피아가 엠비도 없고 드럼통도 최근에 결정하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리바운드 싸움은 마이애미가 막 그냥 적당히 압도하는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직접 맞대결에서도 이렇게 리바운드 차이가 꽤 유의미하게 났었죠. 이날의 필라델피아가 엠비드, 폴 조지가 다 있었던 날이었단 말이죠. 다만 맥시가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필라델피아는 사실 맥시의 팀으로 우뚝 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엠비드가 오늘 출전하니까 필라델피아의 전술 변화가 명백히 보였죠. 3점 시도가 이 엠비드 없을 때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번 경기는 3점 시도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 엠비드가 100% 결정할 거니까. 근데 오늘 마이애미가 보여줬던 시카고전에 보여줬던 정말 엉성했던 수비력, 정말 터무니없는 인게임 조정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거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야투름이 제일 좋은 팀이에요. 지금 최근 5경기 3점 성공률 리그 1등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팀 야투 부분도 리그 3등이란 말이죠. 필라델피아는 지금 뭐 맥시가 지금 정말 잘한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뭐 켈리 우브레 이런 애들도 3점이 나쁜 애지만 저스틴 에드워즈 이런 애들도 다 전체적으로 슈가면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마이애미가 지금 오늘 보여줬던 시카고 상대 외곽 수비라면은 필라델피아의 득점을 막 뚝 떨구는 그런 모습은 좀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고 필라델피아도 이 지금 엠비드가 또다시 결장 확정함으로써 드루먼드도 없고 인사이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이애미가 리바운드는 무조건 압살할 경기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이 경기는 승패 사이드는 어렵죠. 야투가 좋아서 야투 쏘는 쪽쪽 들어가서 필라델피아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고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가 야투가 그렇게 터지지가 않고 마이애미가 리바운드 압살하면 당연히 마이애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서 승패는 어렵고 오바 가는 게 나아 보여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어찌됐건 최근 5경기 3점 성공률 1등 팀이니까 야투 충분히 좋게 기록할 것이라고 믿고 마이애미는 공격 찬스가 평소보다 월등히 많을 거예요. 리바운드를 평소보다 월등히 앞설 경기니까. 그래서 마이애미가 야투를 꼬라박더라도 더 많은 공격권으로 득점을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오바 가는 게 기준점 낮은 거 이용해서 210대밖에 안 되니까 이 경기도. 토론토랑 멤피스 경기는 이건 내가 이거 분명히 쓴 것 같은데 왜 없지? 자,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습니다. 이날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5대 126, 281점이 났던 거. 연장을 안 갔음에도 당연히 점수 차이가 29점 차인데 연장 갔을 리가 없겠죠. 12월 27일 날에 엄청난 해고바 양상 속에서 29점 차 압살을 해버렸던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지금 데스몬드 베인 결장 확정, 브랜든 클라크 콘차, 그리고 빈스 윌리엄스랑 마커스 스마트가 GTD 상태입니다. 토론토는 오늘 경기에서 RJ 베럿하고 부쉐이가 결장했었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전 센터의 야코 퍼드리가 15분 만에 부상당하고 라커룸 들어가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날에 이 280몇 점 났을 때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바운드 23개 차이였죠. 토론토가 리바운드 좋은 팀이에요. 근데 멤피스가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도 엄청 차이 났거든요. 멤피스가 리바운드 압살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토론토가 이달에 야쿠 퍼드리가 결장을 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멤피스전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오늘 경기에서 야쿠 퍼드리가 15분 만에 부상당해갖고 라커룸 들어가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토론토가 오늘 후반에 보여준 경기력은 좀 좋았습니다. 이게 뉴욕 상대로 전반전에 17점 차로 지고서 전반전을 마쳤는데 결국엔 6점 차로만 졌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맹추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토론토가 극단적으로 좀 템포도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근데 저는 사실 토론토가 잘했다기보다는 뉴욕의 이 백투윙 여파가 좀 나왔다라고 봐요. 보통 NBA를 오래 본 입장에서 백투윙 여파는 3, 4쿼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뉴욕이 오늘 혼자 백투윙 여파가 딸려져 있었잖아요. 3, 4쿼터에 좀 백투윙 여파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자, 우선 이 12월 27일 양팀 맞대결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피스가 팀야투 53.2%, 3점 40%. 이게 솔직하게 멤피스가 155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3점이 터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3점을 막 55% 이렇게 기록해도 155점 넣긴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3점이 미친듯이 터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멤피스의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누구였냐면 자렌 잭슨 주니어하고 잭 이디였어요. 주전 센터하고 그러니까 팀 내 핵심 빅맨 2명이 최다 득점자였다는 말입니다. 리바운드 23개 앞섰고 페인트전 득점 72득점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쿠 퍼들 없는 골밑을 멤피스가 그냥 자렌 잭슨 주니어 잭 이디가 완전 갖고 놓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155득점 넣은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은 야쿠 퍼들이가 뉴욕전에 또 부상당해갖고 들어갔고 그리고 이날에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토론토 3점 성공률 32.6% 평균도 미달이었고 팀야투 45%밖에 안 되는데 280점을 넘기나 말이 안 되는데 이날의 페이스 수치는 제가 거의 10년 넘게 NBA를 보면서 본 페이스 수치 중에 제일 빠른 113이었습니다. 이거 올스타전급 페이스 수치였어요. 진짜로.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리는 수준. 그 정도로 템포가 빨랐던 양팀의 맞대결이었죠. 이었단 말이죠. 멤피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너 오바죠. 균점 무시하고 싹 다. 자, 멤피스가 다시금 라인업 회복하고 나서 상승세 탄 시점 이후로 총 10경기 치러 9승 1패입니다. 9승 1패인데 이 9승 중에 딱 2번 빼고 7번 마인 성공, 7번 마인, 2번 프렌이었거든요. 이겼지만 마인 못 찍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마인을 잘 찍어준 편이죠. 근데 얘네가 이 프렌 당한 팀들이 누구였냐면 휴스턴전하고 미네소타전. 기본적으로 서부에서 대표적으로 수비 좋은 팀들이죠. 그리고 서부에서 강팀 라인에 있는 팀이죠. 지금 미네소타는 강팀이라고 좀 치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딱 느끼는 점이 있죠. 지금 멤피스가 이겼지만 프렌을 내어준 상대들이 토론토랑 견줄 레벨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려 멤피스는 이렇게 기준점 상당히 높은 편 약팀 상대로 마인을 정말 잘 찍어주는 팀이에요. 멤피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죠. 오바도 접근성이 이거는 서브지만 충분히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유타하고 골스 경기는. 직전 골스가 골렘도전 하는 거 보면서 야 골스 경기 이거 오바 깔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오바 날 거라는 희망감이 0.1g도 없었죠. 저는 당시에 골스 승마엔 언더 가고 다 맞췄던 경기였습니다. 상대전적 골스가 7연승 중이죠. 유타 상대로. 굉장히 상성적으로 좋고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골스가 다 11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면서 가뿐하게 이겼단 말이죠. 가장 최근 맞대결은 1월 29일 이날이 박스스코어죠. 114대 103점 해건더 양상 속에서 골스가 마인을 찍었던 골스는 지금 이 경기에서 쿠민가만 결장을 하고 유타는 섹스턴이 GTD입니다. 섹스턴은 아시다시피
직전 인디애나전에 3분 만에 부상당해서 라커룸 들어가서 돌아오질 못했죠. 그 정도로 이 3분 만에 부상당했는데 돌아오질 못했으면은 좀 부상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 가볍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장 쪽이 좀 더 유력하게 봐야 되고, 불과 일주일 전 양팀 맞대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 우선 유타는 완전 생 부상병동 상태였어요. 클락슨, 마카넨, 존 콜린스, 워커 캐슬러 싹 다 결장했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나마도 이번 경기는 좀 결장이 좀 유력해 보이는 섹스터니가 혼자 나와가지고 30득점 효율 좋게 아주 맹활약을 했던 경기였는데, 근데 섹스턴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못해가지고 결국엔 마인을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골스도 커리, 쿠민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결장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무려 슈레더였습니다. 버딜드 2점 넣으면서 사람 역할 못하는 경기였고, 위긴스도 개인 야투 20%대 기록했고, 전형적으로 양팀 모두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좀 완전 똥 같은 경기력이 나온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217점밖에 안 났던 건데, 이번 경기는 아시다시피 양팀 핵심 선수들이 GT도 안 떠 있고 모두 출격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커리도 나올 거고, 그리고 유타도 마카넨하고 뭐 이런 애들 다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골스가 매일 진짜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뭐 누구 찔러보고 있다, 누구한테 문의했다, 뭐 아시죠? NBA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NBA 뉴스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뭐 드란트 문의했다, 르브론 문의했다, 뭐 쿤보 문의했다, 이런 거 계속 뜨잖아요. 지금 골스는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지금 발동 걸린 상황이거든요. 거의 발정난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지금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를 골스 승마의 쪽을 솔직히 막 좋게 지금 과감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 새벽 됐더니 트레이드 성사돼가지고 갑자기 골스의 누구 포젬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트레이드 나가갖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저는 오바하고 유타 프렌 쪽 기본 이하로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오바하고 유타 프렌 쪽. 덴버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리턴 매치 2차전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이 영상 녹화하는 시점에서 어저께 있었던 경기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덴버 홈이었죠. 이때도 홈원정 그대로 리턴 매치인데 올 시즌 맞대결을 벌써 3번 있었단 말이죠. 덴버 기준으로 2승 1패. 그리고 직전 경기는 여기 보이다시피 마인도 0.5 마인이었고 언더도 0.5 언더 났습니다. 그 정도로 기준점에서 놀았던 경기였단 말이죠. 완전히 생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어느 바 조건도 좀 꺼려지고 마인 조건도 좀 꺼려질 수 있는데 분석을 진행하면 좀 수월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의 리바운드 5개 차이로 덴버가 좀 앞선 경기였잖아요. 근데 공격 리바운드 수치는 똑같았습니다. 14개씩. 그 정도로 이거는 수비 리바운드 5개 더 따낸 거, 리바운드를 이겼다, 압살했다, 이렇게 보긴 당연히 어려운 거고, 턴오버 5개 차이는 덴버가 훨씬 관리를 압도적으로 잘한 거니까 무조건 잘한 게 맞죠. 근데 이 야투를 보세요. 뉴올리언즈 저는 팀 야투를 43%밖에 기록을 못했지만 3점 성공률 47%. 야, 3점은 뉴올리언즈가 정말 잘 터지는 경기였단 말이죠. 특히나 트레이 머피 3세가 인생 경기했죠. 아시죠? 시즌 하이였나 커리어 하이였나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미친 주사위 100든 날이었고, 덴버는 아시다시피 3점이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 36.4%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팀 야투는 50%는 덴버는 아주 높은 확률로 찍는 팀이니까 그냥 덴버는 그냥 하던 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뉴올리언즈는 사실 3점 47.4%면은 평소보다 월등히 3점이 잘 들어간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죠. 이날의 트레이 머피 3세가 주사위 6 뜨면서 41득점 미친 활약을 했고, CJ 맥컬럼도 주사위 5 뜨면서 3점이래. 30득점 했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머피랑 맥컬럼 둘이서 71득점을 합작했습니다. 113득점 중에 71득점을 2명이서 넣었어요. 그 정도로 이 뉴올리언즈의 3점이 이 정도로 잘 들어갔는데도 0.5세점 마인 당했으면은 덴버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3점이 또 터질 가능성은 20% 미만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뉴올리언즈가 머피 3세랑 맥컬럼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그냥 진 게 아니라 마인까지 당했으면은 이렇게 터질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하니까 덴버 마인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 제가 정리해놓은 데이터. 덴버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원정연전 기간에 뭐 샬럿 상대로도 딜좀 높게 받고 마인 못 찍어주고 그랬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야 덴버 이 새끼들 이제 마인 못 가겠다 이런 생각 저 역시도 했는데 덴버가 홈에서는 아시다시피 홈이 좀 특이성이 있는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마냥 얘네도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홈에서 한정으로 보면은 홈에서 이 정배받고 승리한 경기 8연속 마인 성공 중입니다. 이 정도면은 장줄이에요. 얘네가 이길 것 같으면 마인을 무조건 찍어준다라고 봐도 되는 장줄 수준인 거고 뉴올리언즈는 보이다시피 최근 6연패인데 얘네가 딱 2번 풀해냈거든요. 근데 이 2번 풀해이 홈에서 패배한 경기들이었고 나머지 원정 경기에서는 다 마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덴버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겠죠. 오클라호마랑 피닉스 경기. 이 경기도 매우 주목할 만한 경기입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고 그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대 83 여자 농구 수준은 한 걸로 득점이 182점이죠. 182점밖에 안 나왔었던 기준점은 225.5 받고 야 43.5 차이로 언더가 났었던 미친의 언더. 그죠? 자, 오클라호마가 피닉스한테 상당히 강합니다. 상대 전적 4연승인데 이 4연승 과정을 보면은 12점 차, 8점 차, 25점 차, 16점 차. 투 포지션 이내의 게임이 하나도 없었죠. 다 그냥 피닉스만 만났다면 다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4경기 모두 오클라호마가 다 정배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4번 중에 2번은 오클라호마가 역배였습니다. 그 정도로 역배를 받아도 오클라호마가 시원한 대승. 정배를 받아도 시원한 대승. 그러니까 피닉스 상대로는 그냥 담당일진이라고 별명하겠죠. 오클라호마는 근데 최근 결장 이슈가 좀 생겼죠. 주전 선수인 케이슨 월라스가 결장 확정. 제이더비 GTD인데 최근에 결장 계속 하고 있죠. 제이더브도. 카루소는 결장 리포트에서 빠졌습니다. 제이더브는 뭐 소식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예측이 전혀 안 되고 피닉스는 듀란트가 다우풀 상태, 결장 유력입니다. 다우풀 상태면 저는 결장 가능성 거의 90% 봐요. 저는 사실 다우풀 상태에서 추정 가능으로 바뀐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정 확정이라고 봅니다. 자, 11월 16일 이날 양 팀의 맞대결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닉스가 여기 보이다시피 야투 29% 기록했어요. 하나 원큐 빙의한 수준이었죠. 3점 24.3%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데빈 부커가 이날에도 듀란트 결장했었습니다. 피닉스 이날에도 듀란트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듀란트가 그냥 오클라호마 만나는 경기는 무조건 빤스런 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도 저는 결장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이날에 데빈 부커가 브래들리 빌도 없었고 이날에는 데빈 부커가 사실상 1옵션 에이스로 출전을 했던 경기지만 개인 야투 20% 12득점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29득실 마진 팀 내 최다 마이너스 득실 마진 기록하고서 물러갔습니다. 사실상 범인 수준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바운드도 오클라호마가 더 많이 잡았고 턴오버도 피닉스가 더 많았고 야투율도 훨씬 더 미치였고 모든 게 오클라호마한테 안 됐죠. 오클라호마도 이날에 굉장히 못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99점밖에 못 냈죠. 이날에 얘도 이 야투를 보면 굉장히 못한 날이었습니다. 이거를 하고도 이긴 거 자체가 신기할 정도의 그런 야투율이었어요. 스가가 28득점, 제이더비 14득점. 스가도 뭐 28득점이면 득점 많이 한 거지만 효율은 전혀 안 좋았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도 컨디션 나쁜 날이었고 제이더비는 되게 못한 날이었고 그럼에도 오클라호마는 마인을 찍었습니다. 14점 차로 이기면 16점 차로 이기면서 심플해지죠. 오클라호마가 컨디션이 나빠서 야투가 안 들어가는 날이었음에도 마인 찍었고 듀란트도 없고 오클 마인메인으로 어느 반이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클 경기는 무조건 오바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듀란트가 없음으로써 피닉스 때문에 언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보면 서브는 그래도 저는 오바 쪽이긴 한데 오클 마인메인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다음 경기도 하루 쉬고 홈 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 기세가 아시겠지만 지금 오클라호마의 지금 홈 연전 이게 홈 연전 세 번째 경기인데 홈 연전 기간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대량 득점만 지금 하고 있죠. 피닉스는 거꾸로 원정 연전 하고 있는 스케줄입니다. 뭐로 보나 저는 오클라호마가 마인을 찍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이 된 경기예요. 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이 없어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좀 따져가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크는 원정 연전 6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홈 경기를 치른다라는 점,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팀 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데일런 박스가 팀을 나갔고 첫 홈 경기이기도 하고 나간 다음에 오랜만에 홈 경기라서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박스 없이도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를 홈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만한 여건은 깔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잭라빈이 이번 경기에 데뷔할 가능성이 높아요. 홈 경기이기도 하겠다.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전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세크라멘토 승리. 그러면서 상대 전적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세크가 6연승. 3년 연속 전승을 했다는 서부랑 동부팀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맞붙기 때문에 가뜩이나 양팀 분위기 차이가 명백한 상황이거든요. 세크라멘토는 이번 경기 잭라빈이 GTD인데 아무래도 홈 경기라서 세크라멘토에서 데뷔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부상 부위가 있다는 소식은 없어요. 올랜도는 제일런 석스가 다우풀 상태. 석스 다우풀. 별장 유력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90% 봅니다. 다우풀이면은. 그러니까 석스가 없으면은 지금 올랜도에 그나마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 중에 더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올랜도는 최근 솔직히 너무 못하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27위, 28위, 29위, 32위가 브루클린, 샬럿,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손잡고 노는 수준이에요. 티미아투 27위, 3점 성률 29위, 꼴찌에서 2등, 브루클린이랑 공동순위로 완전 터무니없는 수준이죠. 세크는 직접 미네소타전에 무난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점차는 2점 차였지만 시종일관 세크가 리드만 지키다가 막판에 미네소타가 의미없는 파작하면서 꼬장 부려가지고 2점 차밖에 안 난 거지. 이거 세크가 이길 확률은 거의 90% 이상을 계속 웃돌았던 경기였어요. 드로잔이 33득점 최다득, 말링 몽크가 26득으로 세컨드. 우선 몽크도 최근 5경기 동안 박은 적이 없이 충분히 준수한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로잔은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폼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드로잔도. 저는 박스가 없어도 1옵션 역할 드로잔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잭라빈이 나오면은 사실 이 시카고의 듀오였던 잭라빈, 드로잔 이 듀오가 다시 합치는 건데 잭라빈이 있으면 그래도 세크라멘토가 좀 저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번 시즌에 잭라빈은 상당히 좋은 샤프슈터였습니다. 3점을 충분히 잘 넣어주는 슈터였어요. 아시죠? 근데 세크라멘토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원흉이 바로 3점 슛이었잖아요. 세크라멘토는 3점 슛이 굉장히 나쁜 팀이에요. 올 시즌에. 그래서 이거를 3점 슛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오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어찌됐건 이 스크린 어시스트를 가장 잘해주는 센터 사보니스가 있어가지고 슈터들은 진짜 컨디션 꼬라박는 날 아니면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깔려져 있는 세크라멘토잖아요. 근데 올랜도는 지금 경기력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지금 참고로 반케로, 올랜도의 에이스 반케로가 3경기 연속 3점 빵프로입니다. 3경기 연속 3점을 하나도 못 넣고 있다는 거예요. 반케로. 그 정도로 뭐 올랜도의 지금 1옵션 에이스라는 말도 터무니없는 수준이고 누구죠? 프렌치 바그너도 부상 복귀하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세크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올랜도 경기는 무조건 언더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4연승이 마감돼서 좀 아쉬운데, 그죠? 좀 아쉬운데 내일 한번 좀 과감하게 접근해서 좀 좋은 성적 내서 오늘 이 복수를 좀 성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